예,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도 이 책 소개는 잠깐 했었죠. 예.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책 살 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 라틴 아메리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건 지난주에 소개했던 책이고요.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오늘 했던 건 뭐냐면 주로 첫 번째 책과 세 번째 책입니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는 만들어진 대륙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발견도 아니고 발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발명이란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냥 우리가 남미,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불러왔는데 거기 그 명명에도 장명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항상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한 종속 이론, 해방 신학 이런 거 생각할 때 그 땅에서 단순히 억압받았기 때문에 그게 생긴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1차적인 이유이기도 하겠지만요. 결국 그들은 유럽 중심의 1세계, 유럽을 1세계로 보는 그 1세계를 극복하고 우리가 1세계처럼 되려고 하는, 현재는 1세계, 2세계, 3세계 그렇게 구분이 많이 없어졌지만요. 그런 흐름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책들을, 그런 이론들을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학자들이 그런 이론들을 주로 이렇게 한 것이 1번, 3번이고요. 2번은 주로 IT 섬에 관계된 거고요. 4번은 라틴 아메리카의 종교에 관계된 거고요. 이 종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흔히 라틴 아메리카 하면 카톨릭이 센 지역이라고 말하고 해방신학, 농민 해방이나 이런 것들, 해방신학이 출범했고 그런 걸로만 알아왔는데 이것도 또 복잡하더라고요. 정통 카톨릭으로 봤을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이 교황됐을 때 그를 설명하는 가장 큰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하나는 예수의 출신이다. 그러니까 정통파가 아니었다는 거고, 하나는 식민지 카톨릭 국가에서 나온 첫 교황이다. 예수에는 한 세 번째인가 그래요. 이때까지 역사상 교황 중에. 그런데 식민지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 종주국에서는, 그러니까 유럽 중심의 스페인이나 이런 종주국에서는 니들은 어차피 식민지 카톨릭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꼭 그것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식민지냐 종주국이냐를 떠나서 그 식민지에 있는 신학이 또 약간은 종주국의 신학하고 약간 달라요. 그런 여러 가지 또 과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다룬 게 이제 신들의 전쟁이고요. 이건 존 리드 발라네 멕시코, 이 사람은 그걸로 유명하더라고요. 볼셰비키 때 직접 갔어요. 가갖고 거기서 르뽀 따주라 그러죠. 그 르뽀를 썼던 사람인데 이건 유튜브에 이 사람 영화가 있더라고요. 존 리드의 영화가 무료로 풀려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출연진들도 좋아요. 그다음 서울대 라틴 연구소에서 나온 라틴 아메리카 명저 산책인데 이건 이북이 있는데 이번 주에 좀 읽다 보니까 좀 너무 그 책들이 가진 것들을 1장엔 뭐를 다루고 2장엔 뭐를 다루고 이런 식으로 아주 너무 차례 설명하는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 밖으로 좀 이런 연구가 있구나 하는 지식은 얻을 수 있었지만 깊이 있는 지식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따왔는데 현재 이게 2023년에 지금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이제 정부 성향별이고요. 중도 성향은 코스타리카, 파나마를 중도 성향으로 분류됐나 봐요. 그죠? 옛날에 완전히 미국 따까리 우파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차베스, 코스타리카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차베스는 아니겠죠. 26년까지 임기고, 파나마도 그렇고요. 인구는 단위 1000명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수성향은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라과이, 우루과이 이런 데가 보수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성향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미국의 입김이 센 곳을 말하겠죠. 진보성향은 이제 소위 말하는 남미의 신좌파라고 부르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룰라, 그러니까 진짜 최근 자료네요. 이제 룰라가 된 걸로 나온 거 보니까. 그 다음 칠레, 그 다음에 콜롬비아가 아마 이 사람이 옛날에 반군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멕시코, 더 이상 남미에게 마약을 단속하라 그러지 마라. 우리 역부족이다. 니들이 덜 사 먹어라. 아주 미국에 대놓고 그랬죠. 니들이 덜 사 먹으면 우리 또 마약 산업이 정리가 된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고요. 온두라스 있고, 멕시코 있고, 니카라과는 오르데가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한 4, 50년 전부터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의 반군 쪽에서. 근데 지금 미국이 제거하려는 게 오르데가가 1순위더라고요. 미국이 이제 못 봐내는 거지. 근데 지금 뉴욕 시장이 젊을 때 오르데가를 밀던 그런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남미에서. 그래서
몇 번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니카라과를 이제 선교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미국 교단 사람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가 막 오르데가라가 이제 막 다시 권좌에서 밀려났다가 우파 정부한테 뺏겼다가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인데 참 재밌는 게 우리 이제 PCUS에 미국 장로교, 미국 목사들하고 갔을 때는 미국 목사들은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드디어 이 나라에 다시 정의가 되찾아졌다고. 그러니까 오르데가 좌파 지도자니까. 근데 딱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니카라과 갔다 왔는데 편지가 한 장 날라왔어요, 저한테. 한국말로. 저는 한국에서 뭐 니카라과, 한국 무슨 교단에서 니카라과로 파송받은 아무개 선교사입니다. 쭉 주저리 이 나라는 다시 공산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이 한치 앞을 야, 그래서 미국 교단은 정말 감사 기도 드리고 왔는데 우리는 거기서 다시 정의로운 정부가 들었다고. 한국 교단에서는 완전히 공산당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뭐 그랬더라고요. 페루,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는 이제 독특하게도 저거죠. 그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뭐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이게 더 많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골치는 아플 거예요. 바로 자기 턱 밑에 이제 옛날 같지 않아 갖고 개입을 할래도 다들 이제 뭐 머리가 커져가지고 함부로 개입할 수도 없고 그리고 5나라 정도만 이제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아직도 좌파가 셉니다. 남미에서는. 자, 지난주에 말한 걸 잠깐 정리해보면 근대성이라는 것이 이제 식민적이라는 말과 일치한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분석인데요. 우리가 그러다 이제 그 얼룩배기 황소까지 갔는데 지난주에도 두 사람 모를 거야. 우리가 열심히 강의했더니 사람들 머릿속에 남은 거는 얼룩배기 황소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대화를 얘기할 때 식민지 근대화론을 얘기하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차치하고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켰냐? 뭐 이제 지난주 기병씨 말로는 그런 거 없다 따져보면. 근데 그걸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사실 근대화라는 걸 일본과 분리시키려고 자꾸 이제 애를 쓰는 거죠. 이제 좌파,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우파들은 그래도 일본 때문에 근대화됐다고 주장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 근대화라는 말 자체를 딴지는 못 걸었던 거야. 근대화라는 말 자체에. 왜냐하면 근대화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들은 근대화라는 게 식민지로부터 시작한 것인데 근대성은 식민지인데 뭐 그렇게 근대화를 좋아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단순히 뭐 과학의 발전, 뭐 교통수단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을 근대화라고 볼 수 있느냐. 결국 그것이 자리 잡게 된 데는 식민지화가 같이 왔던 건데 그러니까 근대성이라고 아주 그냥 근대성 자체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라틴의 의미는 이제 그 라틴이라는 것이 결국은 유럽에서 계속 좀 이제 소멸되고 있던 종교개혁 이후에 좀 자기들의 나와바리를 뺏겼던 그런 구교 세력들이 이제 새로운 땅을 발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발견도 아니고 발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제1세계를 위협하는 제3세계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왜 우리가 제3세계냐, 우리가 제1세계가 되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라틴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라틴 아메리카를 왜 공부해야 되냐? 이 책에 나오든가 이 책에 나오든가 했던 그건데 아메리카의 발견, 뭐 발명이라는 시기가 있었고요. 이제 그 남미의 역사를 분석하다 보면 그다음 라틴 아메리카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19세기. 그다음 냉전과 역사 종말 이후 라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화 변동을 통해 변이 아닙니다. 사회 문화 변동을 통해 일리를 넘어서 새롭게 봐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지금 이제 3번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냉전이 끝났죠. 그리고 그때 이제 누구죠? 후쿠야마인가 왜 역사의 종말이라고 썼잖아요. 역사의 종말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역사의 종말이라는 게 뭐죠?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얘기죠. 더 이상 역사가 시간이 안 흐른다는 얘기죠. 뭐냐면 이제 냉전 시대도 끝났고 적도 없어지니까 태평성대가 시작된다는 그렇게 본 거죠. 근데 라틴에서는 그때부터 오히려 이제부터 우리의 주체성을 찾고 우리를 자각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보자는 운동이 새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결국은 뭐 냉전이 끝나면서 초강대국에 올라서려고 했는데 뭐 러시아는 이미 미국의 상대가 안 된 지 오래됐고 중국이 저렇게 무섭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죠. 이제 신냉전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윤석열이는 신냉전 시대에 완전히 깡패를 자처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는 거죠. 왔어요? 미국에? 아직 안 왔어요? 24일 갔어. 신문을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라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람은 다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1세계 중심으로 냉전과 역사 종말의 그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의 시작이고요. 그런 점에서 라틴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제가 그 쿠바를 갔을 때요. 뭐 남미는 아니죠. 쿠바는 뭐 중미 되고 이제 그런데 쿠바를 갔을 때 이 시내 버스들이 다 중국말로 뭐가 써 있어요. 한자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저 버마나 이런 거기 가면 그 한국 버스들이 노선표도 그대로 있는 한국 버스들이 있어요. 중국 버스 갖고 뭐 상암동 뭐 이런 식으로 뭐 서울대 입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난 그런 거 일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쿠바의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니까 개인 운송 사업자는 없고 쿠바의 차는 전부 저 국영인데 그 국영 버스를 전부 중국이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쿠바에서 그 쿠바의 차이나타운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요. 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 수리남 영화에 나왔던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 나왔었던 그런 차이나타운처럼 뭐 쿠바는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니까 치안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범죄도 없고 우리 뭐 활기차게 걸어 다녀도 되고 뭐 아이들이 놀다가 지나가면 뭐 나보고 뭐 치노 그러는 이제 너 중국 사람이지 막 놀리는데 뭐 그것도 한두 번 당했지 많이 당하지도 않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이 미국에서 우리가 치노라고 놀림받는 그런 모멸의 명칭이 아니라 은근히 부러운 명칭? 그 거기서 나중에 몰라. 우리 코리아로부터 왔다. 우리 코리아너라고 막 그랬더니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약간 이런 것 같더라고. 오히려 치도라 그랬을 때 그냥 오케이로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이 지금 남미나 이런 중남미에 엄청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결국은 뭐 하다 보니까 우리 주제랑 관련이 없어서 소개는 안 했는데 차이나 라틴 아메리카란 말이 있더라고요. 차이나 라틴 아메리카란 말이. 그러니까 차이나가 지금 라틴 아메리카 엄청 공략하면서 차이나의 그 경제 모델이 어차피 사회주의 국가들은 차이나의 경제 모델을 도입하기가 쉬우니까 정권이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차이나 아메리카, 뭐 차이나 라틴 그런 말들이 이제 새롭게 신조어가 된 거겠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공부하다 저도 몰랐던 게 많았어요. 우리 뭐 라틴 아메리카 하면 정말 남미 하면 축구 잘하는 나라, 뭐 사람들이 그냥 춤 발달한 나라, 뭐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또 놀기 좋아하다 보니까 게으른 사람들, 뭐 낙천적인 사람들, 뭐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학 운동이나 사회 운동, 철학 운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세계를 지금 뭐 쥐락펴락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 북아메리카도 혹시 저런 별칭이 있습니까? 무슨 뭐 앵글로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라 그랬더라고요. 처음에는. 여기 남쪽은 오히려 에스파니아, 그러니까 19세기 라틴이란 말이 굳어지기 전까지는 에스파니아 아메리카라고 불렀고 북은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불렀고. 근데 북은 뭐 아메리카가 된 거고. 그냥 방향을 강조로 우리말로 그냥 북미 남미 하는 게 제일 그렇지. 거기는 어떤 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목사들이 설교할 때 자주 쓰는 예화인데 뭐 부끄럽지만 저도 예전에 한 20년 전에 그 예화 쓴 적이 있는데 이제 왜 북미는 잘 사냐? 부끄럽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왜 북미는 잘 사냐?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을 찾아왔고 남미는 황금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엘도라도란 말도 그 말이잖아요. 황금을 찾는 그런 의미. 근데 그게 참 목사들이 많이 그래서 뭐 어쨌든 개신교 세력한테는 이 북미가 믿음의 본고장이니까 예루살렘보다 더하니까 예루살렘이 어차피 뭐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탈서구주의와 탈식민주의를 나누는데요. 많은 데서 이제 이것이 같은 의미로 잘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탈서구주의는 국가와 기업이 주도가 되어서 유럽의 경제적인 패권주의를 벗어나는 시도고요. 그럼 탈식민주의는 각각의 개체들이 인식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식민성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런 전환이 가능해야 경제 정치를 다시 보는 시각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구주의라고 하면 결국 서구가 자기들의 자본을 앞세워서 남미 가난한 나라를 이제 침략하는 것이니까 경제적으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탈서구주의라면 그렇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다양한 데 있어서 다 그런 서구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남미만의 특유한 경제 체제도 만들 수 있고 정치 체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탈식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제가 소개한 이 책들은 대부분 탈식민주의 입장에서 어쨌든 남미를 다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그린비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트랜스 라틴 총서라 그래서 이건 10권이고요. 이거는 7권이고요. 근데 오늘 잠깐 검색하다 보니까 지금 22권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가 잘 된 거죠. 이런 책들 사실 많이 안 팔릴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린비 출판사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들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학책, 뭐 철학책, 이런 뭐 지적책 이런 책도 많이 번역 출판하는 데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형식적으로 보면 북아메리카도 식민지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남아메리카만 식민지는 아니었고 여기도 사실은 식민지였죠. 어떻게 보면. 그 독립을 했으니까 어쨌든 물론 그들도 독립했지만 네. 근데 독립이 좀 빨랐고요. 이 남미의 독립은 뭐 한 18세기, 19세기에 주로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 질문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똑같이 식민지인데. 제 생각엔 독립을 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완전 점령을 한 거죠. 왜냐면 유럽 사람들이 다 남북 다. 오히려 여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독립을 했어야 독립인 거고. 그렇죠. 그게 아까 발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지적 같은데 그 아무도 지적을 안 하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북아메리카가 훨씬 더 잔인하게 그렇죠. 인디안을 죽일 때. 멸종을 시켜버리고 자기들이 그냥 차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독립이고 뭐 그런 컨셉이 없고 이주한 것처럼 되는 거고. 그렇죠. 처음에 식민지였지만. 그런데 남미는 그나마 이제 이런 반성들이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남미가 있는 것이고 북미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반성조차 없잖아요. 그죠?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공회,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의 약간 중간에 성공회, 그 다음에 제가 속한 미국 장로교, 요 교단들이 발견주의,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발견주의를 반성하고 이제 더 이상 발견주의 용어를 쓰지 않기로 한 게 한 1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깨닫고 있는 거고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진짜 남미의 그런 흐름들이 더 굉장히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걸 수 있죠. 발견 대신 뭐라고 쓰고 있어요? 그냥 도착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도착. 그리고 이제 남미 사람들은 이제 발명이라고 하는 거죠. 발명. 니들이 발명했잖아. 본래 있었는데 니들 구매에 맞게 그 정말 무슨 조각품 만들듯이 발명했잖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공 반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북미 사람들이 더 우습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니들이 좀 잘 산다고. 니들은 완전히 인디안 역사를 다 그냥 싸그리 발라버리고 그리고 그냥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으로 다 몰아넣어버리고 자본주의적으로 카지노나 지어줘 그걸로 먹고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어떤 저항운동도 없이 만들어버린 것 그런 것들도 참 반성할 부분이 있죠. 예. 그래도 조금쯤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몬태나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요, 네.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트라이브가 있는데 거기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뭐 게이밍 텍 같은 거 그런 것도 많고요. 그리고 사인도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 말로 써놓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그렇죠.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트라이브들이 자기 땅을 두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캐나다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자기 땅을 조금씩 주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아직 갈 길이 최근에 이제 그 기숙학교들 캐나다에 기숙학교들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가 반성했죠. 잘못 인정하고. 근데 오히려 그건 제가 볼 때 그들을 리스펙트한다기보다는 더 이상 위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만약에 아직도 걔네들이 위협이 되고 언제든지 전복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권에서는 이제 뭐 대각성 운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도덕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아주 뛰어난 신학자, 설교가들이 나왔고 그냥 미국 전체를 그냥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거죠. 저는 이제 부흥회, 대각성 운동 이런 걸 흥분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참 막 그냥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이러면 그냥 다 좋은 줄 알고 그것만을 선으로 하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엄청난 피비린내가 있었더라고요. 대각성 운동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그런 개신교 세력들이 일으킨 건 아니지만 그 말하는 뭐 명망 있는 목사들이 한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예를 들어서 인디안 학살이요. 사실은 흑인 노예들보다 훨씬 뒤에 흑인 노예들 막 학대하고 뭐 그것도 훨씬 뒤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들이 초기에 가서 기독교를 가르쳤어요. 너네 그처럼 소위 말하는 우리끼리 얘기죠. 미신적인 종교 버리고 이제 다 해라. 근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춤을 추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막 북도 들고 이 모닥불 뒤에 이제 몇 바퀴 돌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싫어하세요? 응? 아, 누구 나요? 내가 잘해야 돼요. 맛이 바꾸면 자꾸 무라불. 그럴 거야. 그 정확한 지적이다, 진짜. 왜 힘들어서. 저는 근데, 예전에는 그 남들이 막 노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질투도 잘 못 놀고 뭐 그래요.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 같은 거 짤 보면 뭐 아들 결혼식에 아버지가 뭐 축가하고 그러고 춤추고 이런 거 잘 떠요. 그래서 난 저런 거 안 시키는 게 다행이다. 실제로 노는 건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람의 개성 차이지 뭐 그게 뭐 싫다 좋다 말이 아니고, 제가 좀 인디아나 그렇게 표현했던 것은 그냥 그들이 문화가 대충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또 이제 백인 중심으로 보면 경건하게 일요일에 탁 앉아갖고 양복들 입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이래야지 멋있는 건데, 어쩌면 그런 점에서 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모태신앙이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화된 종교에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것도 없잖아 있죠.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 집이 믿던 그런 제도 종교는 이런 걸 안 하는 집안이었어. 그러니까 난 지금까지도 그걸 못 봐내는 거지. 근데 목사 좀 되면 좀 해갖고 교인들도 좀 사기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늘 말씀드렸지만, 응? 응? 하는 게 너무 감사드리죠. 뭐.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게 그게. 하나님한테 감사드리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건데. 목사님스러운 그런 거예요. 근데 잠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신 데 대해서 물론 이제 더 큰 맥락에서 말씀드리지만 살짝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럼 다시 번복하겠습니다. 약간 좀 조명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제가 느꼈거든요. 죄송합니다. 사실 댄스를 그렇게 좋아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갈등을 갖는 게 몸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갖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불을 바라보는 걸 좋아한다라는 그거는 제 생각에 그걸 현대인들 특히요 남자분들이 실제적으로 불을 가운데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스포츠 경기를 테레비를 그냥 틀어놓고 당신 안 보는 것 같아. 딴 데 할까? 그러면 보고 있어요. 근데 보지 않아요. 보지 않으면서 저희 아빠 같은 경우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스포츠를 틀어놓고 가만히 계시는데, 그게 일종의 현대 21세기 남자들이 동굴에 들어가 있는 시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동굴이라기보다 모닥불을 바라보면서 하루 동안 열심히 사냥 다녔던 몸과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았던 정보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모든 현대 그러니까 참 필요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까 인디안 불이나 불 주변을 도는 댄스에서 약간 폄하한 듯한 뉘앙스를 받아들인 것까지는 내가 인정했는데, 그 다음 더 나가는 건 거기서부터 또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야. 뭐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고 모든 걸 다 그렇게 설명해. 인디안들이 전부 다 조로아스터 교회였다. 이 TV도 불이잖아요. 동굴이라 그러고, 저 일본 영화 뭐지? 링인가? 텔레비에서 귀신 기어 나오는 거. 여기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 여기랑은 좀 어떠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 남자분들 중에요. 남자분이 많으시니까 일 끝나고 나서 집에서 스포츠 챙겨보시거나 뭐 좋아하는 거 보시는 분, 그리고 멍 때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는 스포츠 강들은 없는 것 같아. 스포츠가 아니지만 혼자 있는 거 좋아하죠. 아니 근데 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보시면 안 이제 돼요. 멍 때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와칭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느끼는. 그게 계속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남자도 여자도 계속 집중. 그렇지. 근데 그게 일종의 불 보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남편을 보니까요. 그래? 집에서 쿼런틴 이제 코비드 나고 집에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이 접촉할 일이 없잖아요. 특히 남자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일 끝나고 나면 다절 게임을 옛날 거부터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서 맥주 한 잔 마시면 얼굴이 그냥 환해져요, 그 사람. 그러니까. 접촉할 게 많으면 여기 모시고 나오세요. 동시통일 게 없나? 다저스 게임 때문이 아니라 맥주를 마셨어. 두 가지가 다한 거야. 맞아요. 아니 정광훈 목사는
옆에 동시 통역사 하나 데리고 하던데 목사님도 그 정도 하나 그 며느리잖아. 며느리지. 예. 그 며느리 두셨으니까. 우리 며느리 한국말이. 그 돈이 많잖아. 며느리가 돈이 많으니까 시아버지 통역을 하지. 우리 며느리가 내 통역을 왜 하겠어? 내가 통역해달라고. 아버지 내 용돈 드릴게. 그냥 나 부르지 마세요. 그래. 아주 훌륭합니다. 지난주에 그 일요일 부활주일 때 성찬식 당번을 시켜놨더니 이렇게 이만큼 찢어진 청바지 입고 왔어. 그래서 야, 옷 좀, 그래서 하나 가운을 줬대. 가운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해라 그랬더니 뭐 화를 내더라고, 나한테.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데 나한테 이러시냐고. 막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 따지고 할 말은 없는데, 우리는 말해도 좀 예배의식 뭐 이런 걸 좀 강조하는 세대라 그런지 몰라도. 근데 또 사진 찍어보고 이쁘더라고. 뭐. 사람들이 보면 또, 아, 역시 평화의 교회다 싶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얘기 끊어가지고. 그 인디안들 그걸 보면서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지들이 땅에 토착화시킨 그 기독교를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춤을 춘 걸 못 봐내고 그걸 이제 뭐 매직 고스트라고 부르고 뭐 고스트 댄스라고 부르고 이러면서 그걸 보고 겁이 난 거예요. 자기들만의 신앙 예수를 믿는 방식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쟤들한테 뺏기지 않을까. 아까 위협에서 그 말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때가 뭐냐면 막 미국 기독교가 망했다. 뭐 그냥 우리가 대각성이 필요하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니까 또 정치적으로 또 같이 휩쓸려 가지고 어쨌든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난 건 다 이단으로 보는 것이고 그럼 학살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특히 남미를 보는 데 있어서는 뭐 하여튼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을 굳이 긍정적으로 보자면 종교가 깊게 개입을 하는 게 점점 종교의 몰입도가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뭐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묘한 나라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자기들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라틴 아메리카에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요. 왜 우리가 항상 제3세계여야 되냐. 니들이 만들었고 라틴이라는 이름을 이쪽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카톨릭 국가들이 점점 쇠퇴해 가니까 새로운 땅을 발견을 하고 이제 거기에 새로운 문화를 발명을 해서 라틴 아메리카로 명명하는 건데 왜 그럼 우리가 주체가 돼야지 니들이 주체가 되냐는 거죠. 반대로 오히려 이런 남미에서 걷어들인 많은 재화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명예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요. 돈이 있으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는 세계사를 바꿨다는 입장은 16세기부터 300여 년간 아메리카에서, 그러니까 남미겠죠. 스페인을 통해 전 세계, 특히 중국 은혜양은 전 세계로 퍼진 은혜양은 약 8만 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나라, 그때 명나라죠. 명나라로 들어 은이 조선까지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은이 바탕이 돼서 그 중국에서 그 명나라 때 제일 게으른 왕이 임진왜란 때 우리의 지원군을 보내주는 그 임금이었잖아요. 평생 아무 짓도 안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맨날 놀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조선에 군대 좀 보내줘라 그랬대요. 좀 과장된 좀 재밌게 역사 강의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요새 그 매부쇼에서 잘 뜨고 있는 션킴이라고 역사 강사가 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게 그 조선에도 들어왔던 거고요. 또 그거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약간 명예 경제가 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고 근데 또 이렇게 돌다 보니까 다른 부족 뭐 지들만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족으로도 퍼져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청이 다시 일어나게 됐던 것이고요. 결국 그것이 뭐 일본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그런가 이제 남미에서 시작된 은이 모두를 바꾸지 않았냐. 그 당시 기축통화였는데. 당시 기축통화였던 은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막대한 유동성이 창출되었고요. 전 세계적 교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도 무역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은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 교역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혁명이 일어나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근대가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요즘 나온 이제 그 새로운 이론은 아니고요. 예전에 그냥 우리가 뭐 남미에서 은을 가져와서 유럽이 좋아졌고 뭐 그게 저희 전 세계 경제 구조를 바꿨고 이렇게만 알아왔던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결국은 세계 경제를 바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남미 출신 학자들의 이론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죠. 많아지고 있는 거죠.
구세계와 신대륙 역설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중세적 세계관이 강화됐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일 밑에부터 하면 르네상스, 문예부흥이라고 하면 결국은 뭐 너무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을 한번 부흥하면서 새로운 예술운동 뭐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것도 결국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기독교와는 기독교와는 배치되어 있는 거 보지만 사실은 플라톤주의나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기독교 신학에 계속 왔던 거고요. 플라톤 사상은 뭐 개신교 신학이라고 해서 15세기에 16세기에 시작되었지만 플라톤은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플라톤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때는 다 구교 신학자지. 그리고 그 뒤에 와서 이제 아퀴나스, 12세기, 11세기 아퀴나스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아퀴나스 신학이 점점 기독교 철학뿐 아니라 전 철학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약간 플라톤이 뒤로 밀려 있다가 개신교 운동이 시작되면서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어거스티누스 수도의 소속이었거든요. 어거스틴 수도의 소속. 그 사람들 다시 플라톤을 되살렸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의 싸움입니다. 신교 구교의 싸움. 신교는 이제 플라톤 쪽에 중심을 두고 구교는 아리스토텔레스 쪽에 중심을 두는데 어쨌든 아퀴나스 철학 사상은 토미즘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의 철학 체계로 굳건히 굳혔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철학자와 만나면서 구교 신학이 점차 발전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스페인, 그러니까 이 신대륙이 소위 말하는 신대륙이란 말에도 어폐가 있지만 신대륙 신학이 되면서 오히려 중세적 세계관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 보면요, 여러분 그 이슬람의 저거를 다 쫓아냈잖아요, 그죠? 이슬람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리콘케스트라 그래서 다시 정복을 했다는 거지 가톨릭 세력이. 그리고 나서 뭐 1400 몇 년이죠, 1492년 같은 미국 발견과 비슷한 시기에 유대인 대축출이 있었죠. 보면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네덜란드로 가고 뭐 스피노자도 그때 쫓겨난 그 집안의 하나였고. 이제 중세적 세계관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18세기까지 계속돼요. 남들은 다 뭐 근대화하고 그러는데 프랑스 같은 데서도 이미 혁명이 일어나갖고 다 근대화되고 이러는데 스페인만 그렇게 되는 거지. 하여튼 전통적인 카톨릭관. 거긴 이미 아퀴나스 다 버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버린 거예요. 근데 새로운 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교에서 그 대각성운동처럼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되찾자, 개신교의 정신을 되찾자 하는 운동처럼 카톨릭은 신이 준 기회다. 새로운 땅에서 라틴 문화를 만들어서 저 무너져가는 막 그들의 눈에 보면 변질돼가는 것들 보였겠죠. 카톨릭 신학이 막 발전을 하니까 그 변질돼가는 카톨릭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란체스코 교황을 가리켜서 식민지 출신이라고 하는 데는 오히려 이런 약간 지금 현대 카톨릭 세력들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으로 돌아간 그 스페인을 카톨릭 국가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스페인을 약간 왕따시키는 그런 현대 카톨릭 세력들, 제정신 바뀐 카톨릭 세력들을 보기에는 이 남미에 간 애들은 약간 떨어진 애들인 것이. 그런 약간 그 카톨릭 내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신학들이 막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 보면 뭐 그게 한국 성경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오빌이라고 하는데 여행 간 게 있대요. 배를 타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죠. 그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다 알죠. 다윗이 이제 불륜인지 강간인지 모르겠는데 불륜을 저질러서 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바세바랑 사이에서 하나 건데 웨이코라고 하는 데서 보면 다윗 텍사스에서 왜 총격전으로 다 죽은 거기 보면 거기 교주가 솔로몬이 999명인가 그랬어요. 후궁이. 근데 성경도 그거가 뭐 과장된 숫자란 말도 있고 첩이. 근데 거기 성경도 보면요. 후궁만 990명이고 그 다음에 궁녀는 더 많았더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의자왕하고 거의 맞잖아. 의자왕은 저게 사실은 신라 중심의 사관으로 써서 그렇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낙성대에서 서울대인데 거기 뭐지? 낙화암 가보면 3,000명이 한꺼번에 올라설 자리가 아니래. 나는 배 타고 밑에서만 올려다봤는데. 조금만 틀어봐.
아니 근데 거의 1000명 정도 후공이면은 예. 솔직히 동침을 못하는 분도 꽤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니면 동침을 했어도 내가 너랑 했던가? 뭐 이런 아, 당연히 기억 못하지, 그거는. 헷갈리는 그런 아니면 뭐 동시에 이렇게 뭐 하든 예. 뭐 이러지 않고 아 이거 편집해 성운을 주세요. 동시에 내리는 거죠? 솔로몬이 배를 타고 여행 오빌이 바로 미주 대륙이라 설. 그 다음 발달한 항해술이 있어서 칼트가윈들이 이주했다는 설. 그러니까 왜냐면 아담의 후예가 다 있어야 되는데 아시아는 그러기에는 자기들만의 전통이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이미 아담의 기원설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함이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노아가 이제 막 홍수 이후에 다 죽고 나서 이제 워낙 괴로웠고 막 술 먹고 꼬장 부리니까 아들이 아버지 벌거벗은 걸 보고 놀려요. 함이라는 아들이. 그러니까 거긴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함에게는 뭐 이집트를 흑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또 우리 어릴 때 꼴보수 목사들은 그 함이 아버지한테 덤벼갖고 그 후예들이 다 흑인이 됐다. 굉장히 흑인 폄하적인 설교를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제 칼타고인들이 당시 북아프리카니까 칼타고만 해도 이제 어쨌든 아담과 노아를 거친 그런 계보에 들어갈 수 있고 아시아는 그들만의 독특한 것이니까 감히 못 건드렸는데 갑자기 남미에서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인디오족들이. 이 사람들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아담의 후예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빌이 솔로몬이 와서 아담의 그 씨를 뿌렸다는 것일 거고 칼타고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아프리카는 이미 아담의 계보 속에 속한 나라니까 칼타고인들이 왔을 것이고 그다음 단지파가 이제 성경에 보면 12지파가 있어요. 우리 12지파가 있어요. 이제. 근데 단지파라고 있어서 난 이 단지파가 한국에 온 줄 알았거든. 여기 고대사 이제 단군 이런 환빠들이 단군 조선이 이렇게 생긴 거라 그러는데 여기 갔대. 남미에 갔대. 몇 명은 한국으로서 몇 명은 베링으로. 헝가리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신학이 오히려 막 발전하거든 신학이. 그리고 이제 막 개신교가 출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이제 막 강화가 되고 막 이랬던 신학이 이 애들이 완전히 초친 거지. 스페인으로 간 애들이 그냥.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현지 종교들하고 잘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종교학할 때는 어떤 특정 종교를 이렇게 해서 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뭐 이 종교는 뭐 하급 종교 그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뭐 김영석이가 요즘도 뭐 원시 종교 이런 말 쓰더라고. 그 또라이 철학자가. 어쨌든 그래서 뭐 긍정적인 거라고는 거기서 이제 토착 종교와 만나서 새로운 종교 형태를 많이 만들어낸 거죠. 기괴하긴 하지만 또 기괴하다 그러면 또 왜 기괴하다 그러냐고 또 스텔라 씨가 혼낼까 봐. 아니 괜찮아요. 마음껏 표현하시면. 그래서 찍을게요. 저는 그 돈키호테라는 거 다 읽으신 분 그게 없어요. 우리가 다 축약된 거 읽었죠, 그죠? 진짜 보니까 엄청 두꺼운 책이더만 돈키호테가. 근데 세계는 근대로 향해 가고 있는데 스페인 하는 꼬라지 보니까 가짜는 거예요. 그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쓰면서 그 스페인을 의인화한 거랍니다. 뭐 알고 계셨습니까? 돈키호테가 뭐 진짜 두꺼운 책이니까 일부가 펠리페 3세가 국왕이었던 그러니까 스페인 국왕이죠. 1605년에 발표되었는데 이때부터 스페인이 저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돈키호테를 바라보면서 돈키호테는 마르고 병약하며 얼굴은 길고 주걱턱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유전적 특징을 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마지막 유럽을 지키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가졌고요. 펠리페 3세의 모습, 카를 5세, 샤를마뉴라고 하는 사람이죠. 샤를마뉴가 창과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과 돈키호테의 모습이 비교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물고 있는 스페인을 의인화하면서 뭐 우리가 뭐 다들 축약본으로 읽었지만 굉장히 뭐 해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저기 뭐야 그 풍차 보고 공격하나? 그죠? 근데 또 그건 제가 지금 막 생각난 해석인데 풍차는 또 개신교 문화를 상징하지 않을래나? 뭐 덴마크나 이쪽 네덜란드 개신교 국가들이니까 그런 생각 잠깐 드네요. 돈키호테가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는 소설이란 걸 아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 나 한번 어디 원서 보니까 엄청 두꺼운 책이더라고. 숫자가 비lingu가 아니고 에? 숫자가 적어서 아메리카 대륙이죠. 오히려? 이거 되게 특징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물레방 안에 있어, 물레방. 물레방, 숫자를 생각하지 않고 무슨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덤비니까. 응. 그 밑에 줄은 2번 반복되네. 죄송합니다. 남미의 역사를 저항과 갈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이런 책들이 많은데 이런 책들도 분석해보면 어쨌든 서구적 세계관, 뭐 정반합, 뭐 변증법 같은 그런 서구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책을 써내려갔고요. 이 책은 아니지만 아까 말했던 뭐 남미 명저산체 이런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의 책을 소개하면서 결국 이 사람도 영어로 책을 썼다는 거지. 남미의 문제를 하는데 왜냐? 영어로 써야 많이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자기 이론 조금이라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스페니쉬든 영어든 다 이제 저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사람이겠지. 뭐 스페니쉬는 당연히 모국어겠고. 근데 영어로, 이 찰스 깁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쓴 게 영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한 그 아까 말한 그 명저 산책에 우리 한국 교수가 말한 거 보면 그게 참 또 아이러니라는 거지.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분명히 우리 남미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주체가 된 역사를 소개하고 싶은데 스페니쉬로 쓰면 안 읽는다는 거지, 사람이. 결국 그러기 위해서 영어로 써야 되는 그런 약간 넌센스 같은 것들을 이제 안타까워하는데요. 이 찰스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원주민이 바라본 역사 방법으로 이제 서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어떤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나 이데올로기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속학자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원주민들이 춤추고, 네? 스텔라 씨 춤추고, 불주위를 돌고, 가면 쓰고. 요건 2번 반복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이제 아즈테카 문명을 많이 연구했고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런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방법론은 계속 서구적 방법론을 쓰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영어로 책을 써야 되는 아직도 가시밭길이다. 남미가 어떤 학문적 독립성을 유지하기에는 가시밭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노벨상 이런 것들 아직 한국에서는 문학상이 안 나오긴 했는데 뭐 딴 상도 안 나오죠. 평화상만 나왔구나 진짜. 안 나오긴 했는데 언어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맞는데 아까 왜 나눴어? 이것도 계속.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고 이게 지금 편집이 정말 엉망입니다. 자료가 희박해서 점령자들이 자료를 소각했고요. 근데 이제 요즘 이런 연구들은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가톨릭과 전통 문화의 결합을 차원에서 뭐 히멘이라고 해서 당시 기우제를 집례하던 사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잉카의 사제였는데요. 지금도 이 기우제에는 가톨릭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그런 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그죠? 토속신앙과 이렇게 제도 종교가 함께 가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멘을 연구한 분도 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참 한국 사람들도 이제 정말 많은 거 하더라고요. 남미 유학 가서 히멘, 그 기우제 사제와 카톨릭 사제 비교한 연구한 사람들도 잠깐 있더라고요. 그거 잠깐 소개했습니다.